8월 29일 일본의 한 호텔에서 제가 머무르고 있을 때 새벽 6시 소위 말하는 모닝콜이 왔습니다. 모닝콜 전화를 받자마자 뉴스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틀고 한 1분도 안 돼서 아베 수상의 국민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6시 2분경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북한이 고도 550km 그리고 사거리 2700km 그리고 일본의 에모리 곳에서부터 1150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3조각이 나서 떨어지기 한 5분 전이었습니다. 떨어지기 5분 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5시 57분에 가서 6시 12분에 떨어졌으니까 한 10분 전입니다. 그 시간이 일본 상공 실제로 영공은 아니지만 일본 상공을 미사일이 고도 550km 고도로 나르고 있을 시간에 벌써 일본은 수상이 나와서 미사일이 지나가는 통로에 해당하는 도와 현에 12개의 도와 현에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신칸센 지나가는, 우리로 치면은 KTX죠. 신칸센을 일단 멈추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호들갑스럽다 싶지만 그것은 결코 호들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한 5분쯤 있다가 제가 한국 뉴스나 네이버나 다음 다 찾았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0분쯤 있다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열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그 역사적인 감정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되면은 더 기분 좋다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극소수의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족적인 역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날아온 게 아니고 북한이 날려보낸 겁니다. 그것도 우리 안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기간입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그 구호로, 그 물결로, 그 에너지로 지금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시고 100일이 겨우 지났습니다만 정말 제가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촛불의 열기, 촛불의 열망에 의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잘 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촛불 힘으로 지금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 촛불을 든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안이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다고 똑같은 박수를 보낼지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원래들의 미사일 발사가 12차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3차례죠. 사실은 7월 28일까지 12차례, 8월 26일 우리 UFC 훈련 기간 중에 동해로 3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3발이 발사된 것을 미국은 탄도미사일을 하는데 한국은 300km, 사거리 300km의 장사정포라는 미국과 엇갈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 차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진짜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발표를 잘못한 것이다. 미사일이 맞다고 해놓고 그 끝부분이 정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초기 정보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지 않았으라니다. 아니 사거리 250km 날라오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커드 미사일과의 재원이나 거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사정포라고 방사포라고
장사정포가 아니라 방사포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추측을 했다. 초기 정보가 부족했다. 확실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 아니 도대체가 사거리 300km 날아오는 것이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도 구분 안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연간 국방비를 40조 가까이 쓰면서 그렇게 킬체인 우리 독자적으로 탐지하고 판단 내리고 발사하고 발사할지 결심하고 발사하는 것까지 킬체인 한다고 돈을 수조 원 들이고 KAM 한다고 한국식 방어망을 한다고 현재까지 15조 이상의 돈을 들여놔놓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아직 구분이 안 되는 게 국방부입니다. 안보의식을 넘어서서 이거는 정말 저도 국방관계 일을 꽤 오래 한 사람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 차라리 국방차관이 그 말을 안 했더라면은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초기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만약에 진짜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초기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방사포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구분 못한다면은 이건 국방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대통령은 이때까지 대화 중심으로 가자고 하더니 정말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 보고서는 아베 수상과 통화를 해서 청와대의 발언에 의하면은 발표에 의하면은 북한 스스로가 대화에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밀어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북한 스스로가 우리가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대화에 나올까요? 이때까지 대화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그 말하면은 듣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UFG를 시작하는 초기에 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 열하루 기간 동안만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은 대화를 할 준비도 되어 있다. 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김정은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니 아예 쳐다도 안 본 거죠. 그러니까 8월 26일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3발 날리고 또 29일 일본 상공을 지나가도록 날렸습니다. 이렇게 되냐 중국인 신이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좀 억제를 같이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북한이 계속 도발하느냐 하니까 중국의 답이 가관입니다. 아 북핵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하시오. 북한과 미국과 한국의 문제니까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야 되잖아. 아니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야 되면은 북핵에 대한 억지력으로 우리가 사드를 쓴다는데 왜 간섭합니까? 사드 배치 왜 중국이 하라 하지 말라 놨습니까? 왜 거기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북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당사자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평화와 대화로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겠다.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 사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반박도 하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전술핵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는 고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전술핵은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까지 날아가서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핵 잠수함 추진하겠답니다. 아니 비핵화 한다면서요.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핵 잠수함에 핵이 없는 것이 핵 잠수함입니까? 둘째, 이렇게 UFG 기간 동안에도 대통령도 나서서 얘기하고 워싱턴까지 날아간 국방부 장관이 또 작전권 이양 문제를 얘기합니다. 국방계약이 끝나는 시점 국방부 장관의 계획에 의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국방계획이 완료되는 거로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만 우리나라가 국방계획을 벌써 1988년부터 국방계획을 지금 주장해가 몇 년이 됐습니까?
2022년이 되면은 국방개혁 말만 내뱉은 게 30년이 넘죠. 그런데 거기 가서 작전권 이양을 얘기를 하면은 핵 잠수함 주려고 하겠습니까, 미군이? 세 번째로, 작전권 이양 얘기하면서 작전권 이양해서 주한미군이 여기에 계속 주둔할지, 한미연합 세력이 어떻게 모양을 바꾸어 갈지도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들의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으로 주장하는 끌어온 NPT, 다시 말하면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 억지 조약을 미국 스스로 깨면서 우리에게 전술핵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전술핵을 미국이 안 줄 것이다 라는 거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술핵을 받고 핵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기술을 도입하려면은 평상시 미국에게 한미동맹은 너무나 굳건하고, 북한의 지금 하는 짓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보다 더 강경하게 앞장서서 억지를 할 테니 미국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를 도와서 북핵 억제에 나서달라고 해왔어도 전술핵 배치 얘기를 나오면 미국이 대답이 없고, 핵잠수함 얘기하면 미국이 대답이 없을 텐데 지금까지 미국과 계속 엇박자를 놓아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골적인 엇박자는 아닙니다. 더 헷갈리는, 엇박자보다 더 절실한 게 사람 제일 환장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환장이 방송용어로 안 맞다면 용서하십시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뭡니까? 두말하는 겁니다.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불분명한 겁니다. 차라리 직설적으로 도움이 필요 없다, 뭐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내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앞에서는 한미동맹 없으면 우린 죽어요 해놓고 돌아서 바로 오면은 내가 운전사니까 당신은 빠지시오. 한미연합작전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나는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없다고 얘기해놓고, 흥남부두에서 함선을 타고 거제도에 오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도 지금 있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놓고는, 한미연합사와 한미연합전력이 어젓하게 존재하는데도 한국의 허가 없이는 미군은 작전을 할 수 없다. 한미연합작전, 오퍼레이셔널 플랜, 작전계획 5027, 5015가 다 한미연합전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연합세력이 있을 필요 없다. 연합사, 연합전력, 연합전략 다 없애라. 없는 거로 치고 우리 혼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국방장관이 가서 전술핵 주시오. 그 전술핵도 말입니다. 정말 전술핵을 원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장관이 한 얘기가 뭡니까? 야당이나 국내 언론에서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지금 자꾸 들고 나온다. 마치 옆집 아저씨 카드라 통신을 듣고 와가 전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거나 미국 쪽에서 다시 뒤쪽으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확인하니까 정부의 그런 방침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들이 얘기한다. 또 청와대는 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다. 제가 볼 때 논의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허가도 안 받고 가서 전술핵 배치를 국내 언론이나 야당이 얘기하니까 카드라 통신처럼 그냥 내뱉고 미국을 한 푹 찔러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얘기했다면 장관답지 못한 처신이죠. 대통령과 합의도 안 된 사항을 거기 가서 그렇게 언급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작전권 이양, 지금 한미 군사훈련 있는 중에,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쏠고 그렇게 도발만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겠다는데 한마디로 코프로가 던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의 쳐다도 아예 완전히 무시합니다.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사람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게 경멸입니다. 김정은이 우리를 지금 경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분노도 없어. 일본이 그 난리를 치고 제가 어제로 왔습니다. 어제 돌아왔습니다. 어제 돌아오기 전까지 시시각각 한국의 채널과 일본 채널을 일본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가 토론하고 방송을 거듭합니다. 그 사이에 국내 여론을 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베가 사학재단을 도와줘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으니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과장되게 방방 뜨는구나. 아무리 남의 나라 수상이고 남의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살고 잘 되니까 배 아프다 해도 그게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보와 직접 관련됩니다. 일본 상공을 날아갔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미일안보조약이라는 근간이 뭡니까? 한반도 그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본의 경제를 위해서 그들의 Sea-Lane, SLOC, 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그들이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 그들의 경제의 젖줄과 같은 무역을 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반도 유사시에 그것은 일본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이 거의 한창일 때에 미일안보동맹을 얘기를 하고 끝나서 미일안보동맹에 골자로 넣은 것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은 한반도의 후방기지가 되어라. 그 역할을 해주라. 후방기지라는 것은 우리가 작전계획 5027에서 미군이 증원 여기 와서 전쟁을 도와줄 인력을 병력을 보내고 탄약을 보내고 함선을 보내고 약을 보내고 탄약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이거 전부 보내는 것을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 없는 항공기 전투기를 보내도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활주로도 없습니다. 구축함을 보내도 한꺼번에 정박해 있을 때도 없습니다. 탄약을 보내도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간에서 대기하고 수리하고 정박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후방기지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후방기지 역할이 없다면 우리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연합작전계획 5027에 의해서 작전을 이행하는데도 제대로 미국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전계획을 작전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역사적인 감정이 뼛속 깊이 있다 손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일안보동맹이 존재하는 한 일본은 우리가 아무리 밉더라도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동시에 자기들의 국가 이익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후방기지 역할, 후방 지원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북핵위협이라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안보에 바로 직격탄을 던지는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동맹이라는 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군사협력, 군사기밀보호협력을 체결한 것입니다. 아니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250km 날아간 것이 UFC 동안 250km 날아간 것이 미사일인지 방사폰지도 구분이 초기에 정보가 부족해가 모른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일본의 군사위성 사기 4대를 가지고 있는 군사위성에 의해서 정보 분석해서 그들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에게 전달합니다. 태평양 함대사령부에도 보내고 우리가 한일 간의 직접적인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분석한 정보를 안 줍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을 주한미군과 미국에게 먼저 주면은 주한미군 한미연합사에 전달돼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이 그리고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우리가 꼴보기 싫으면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일본이 분석한 자료, 일본이 탐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군사보호협정, 다시 말하는 한일 간에 한 다리를 걸쳐, 미국을 통하는 게 아니라 한 다리를 걸쳐 바로 우리가 일본이 분석한 자료라든가 확보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일 군사 기밀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텐다. 그리고 무조건 일본에게 정보 얻은 거 내놔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니까 일본이 나서가 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일본 상공에 날아가는 것을, 날아가는 북핵 미사일을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인데도 제가 들어가 봤더니 어떤 시청자 내지는 네이버 구독자가 쓴 얘기가,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앞으로 다른 나라를 통해가 먼저 알게 될 것이다. 전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얘기, 군 통수권자입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대통령의 철학과 이야기, 지시와 국방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더 잘해보자고 간 국방부 장관의 말과, 그 다음에 현지에 앉아서 국방위에 앉아서 대답하는 차관의 강도와 수준과 내용이, 저는 그건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은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군이 행동하는 순간 나라 안보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군을 정치 중립으로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얘기,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는 얘기 달리, 또 워싱턴에 보낼 때에 국방부 장관에게 하는 얘기 달리, 국방부 장관 또 대통령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하고 달리,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데 어떻게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상공을 지나간 미사일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터지자마자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 학교, 그리고 각 부처 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전문가, 캐나다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전문가는 정작 부르지도 않더군요. 어떻게 보면 일본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철저하게 한다면서도 너희들은 믿고 이것을 협력하고 얘기할 파트너가 못 된다고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기 국내의 일이 너무나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내 집에 불 났는데 옆집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방송은 또 다르죠.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일본인의 현지의 반응은 도대체 한국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방산 주가 올라간다는 기사 나오고 방송 나오고, 그 외에는 큰 반응도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그러면 북한 미사일을 요격을 못 했는 건가 안 했는 건가, 두 가지 토론이, 치열한 토론이 있었지만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먼저 못했는 이유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 했는 이유, 요격을 하지 않았는 이유. 첫째는 이게 일본의 영토 안이 아니라는 거죠.
에모리고스에서 1150km라는 것은 일본 영토를 훨씬 넘어난 지역이니까 영토 밖을 넘어간 것을 구태여 요격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요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미사일의 고도가 550km를 날아갔습니다. 우주법에 의해서, 국제간에 체결하는 우주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권 위에 100km 이상은 영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공이 아닌 곳을 날아가는 다른 국가의 무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냐? 만약에 대응했을 때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상공을 날아갔지만 영공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영공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요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격하지 못했다. 이건 캔낫이죠. unable. 할 수 없었다라는 거에는 더 많은 논란과 더 많은 토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550km라도 그게 우리의 영공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일본도 자위를 위해서는 자국에 대한 위협이 될 때는 그때 요격 미사일 발사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헌법 구조의 근거를 요격 미사일 SM-3 스탠다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SM-3는 고도 거의 500km까지만 커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교묘하게 이 국제법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일본의 SM-3의 기술 수준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그걸 교묘하게 이용 안 하고 그게 정상 궤도라 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해석한다면 정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500km 이상을 커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요격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화성 12를 잡을 수 있는 SM-3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후에 일본 나름대로 아주 이 요격 미사일을 다시 탁 정비를 해가지고 다 요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스탠다드 미사일 3, SM-3는 중국 쪽에 가까운 남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배치한 것은 홋카이도하고 정반대 쪽이에요. 그러니까 홋카이도로 상공을 날아가는 요격 미사일에 대해서 그 일본 상공을 날아간 게 불과 2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설사 그것을 감지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요격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봐야죠. 네 번째로는 육상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미사일 고도 10km 내지 40km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지 않았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사일을 부숴서 소위 말하는 조각조각내가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각조각내에서 대기로 진입하면 대기권 내로 진입을 하고 이 일본 상공이나 바다로 떨어질 경우에 그리고 또 옆으로 파편이 날아갈 경우에 다른 나라 위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일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시간이 실제로 2분이니까 현실적으로 격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설사 그게 SM-3를 홋카이도에 배치해뒀다 손치더라도. 여섯 번째로는 100% 요격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을 해보질 않고 미국처럼 요격 미사일 가지고 중동이나 아프간 같은 데서 이란 같은 데서 직접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무기에 대한 요격 미사일에 대한 검증에 만약에 1%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일본 국내 여론이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핵에 대해서 민감한
국민들의 여론이 덜 끓을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실수를 할 경우에 김정은 콧대만 더 높아집니다. 별 볼 일 없지. 일본이 요격 미사일을 가져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이제 더 자신만만하게 해주는 김정은의 자신만만함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자신만만으로 확정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까와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아까 얘기한 국제법적으로 550km 고도라는 것이 일본 영공이 아닌데, 만약에 요격미사일 SM-3를 발사해서 SM-3로부터 요격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격추를 했다 손치더라도, 격추할 경우에 중국 같은 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우주법 위반이야. 대기권 100km 넘는 것을 왜 당신네들 영공처럼 국제법에 어긋나게 영공처럼 간주해가지고 북한에 미사일을 쏘느냐, 요격 미사일 쏘느냐고 딴지를 걸고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중국 같은 나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러시아나 일본, 중국 같은 데서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들고 나오고, 그 후부터 그게 하나의 빌미가 되면은 유엔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걸 더 강경하게 할 때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걸 명분을 써서 지지도 하지도 않고, 지지해주지도 않고 거부하거나 비토권을 놓거나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을,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미 위성을 통해 북한이 화성 12호를 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몇 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일본에게 이미 이 정보가 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거 요격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본 국내의 이런, 그리고 국제법적인 이런 7가지 8가지 이유 때문보다도 더 큰 이유가, 미일 안보 협력에 의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지금은 어설프게 대응할 때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더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저의 분석으로 가장 큰 요격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요격을 해서 100% 완벽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요격을 해서 100% 완벽하게 요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똑같은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어설프게 북한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적으로, 우리가 방사폰지 미사일인지도 구별 못하는 사거리 250km, 300km 되는 걸 한두 발 쏘서 한반도가 아수라장이 되면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일본이 와서 도와야 될지, 작전 계획이 아닌 개념 계획으로 5029가 되어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일본이 바로 들어와서 우리를 돕기에는 아직까지 한일 간의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1950년처럼 중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먼저 쏘고 자기들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북한을 돕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똥이 중국의 안보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이 팔짱을 끼고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리고 트럼프 자신의 국내의 입지, 처지, 지금 복잡하고 자기 생존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프간 파병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이것 맞고 저것 맞고 해놨지만 안전하지도 않고, 트럼프 자신이 닉슨 도트린이나 트루만 도트린처럼 하나 내면은 전 세계가 무슨 뜻인지 알아두고 그 방향으로 미국이 가는 걸 알고,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트럼프 독트린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게 트럼프 독트린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단순 기분이 아니고 사업을 할 때 밀당하던 것처럼 한번 푹 찔러보고 상대방 보고 또 다른 카드 냈다가, 그러니까 대화한다, 분노다, 화염이다, 다시 못 참겠다,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자신도 정서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김정은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연유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알면서도 일본에게 일단 맞대응하지 않고 추후 대안을 같이 모색해보는 게 더 낫지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언질이 있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 태세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면 청와대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서 미국에게 비밀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동네방네 떠드는데 미국이 무슨 일로 준다 그러겠습니까? 핵잠수함 정말 하고 싶다면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추진해야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가 떠드는데 미국이 내놓고 핵잠수함 주겠다고 도와주겠다 해도 좋다. 미사일 발사거리 늘려라. 쉽지 않습니다. 안보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 칼럼을 보니까 윤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국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평화롭고 융성하고 번영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곳이 살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조국이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5,100만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앞장서줘야 됩니다. 않는 거니까 영공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요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격하지 못했다. 이건 캔낫이죠. unable. 할 수 없었다라는 거에는 더 많은 논란과 더 많은 토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550km라도 그게 우리의 영공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일본도 자위를 위해서는 자국에 대한 위협이 될 때는 그때 요격미사일 발사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헌법 구조의 근거를 요격미사일 SM-3 스탠다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SM-3는 고도 거의 500km까지만 커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교묘하게 이 국제법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일본의 SM-3의 기술 수준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그걸 교묘하게 이용 안 하고 그게 정상 궤도라 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해석한다면 정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500km 이상을 커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요격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화성 12를 잡을 수 있는 SM-3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후에 일본 나름대로 아주 이 요격 미사일을 다시 탁 정비를 해가지고 다 요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스탠다드 미사일 3, SM-3는 중국 쪽에 가까운 남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배치한 것은 홋카이도하고 정반대 쪽이에요. 그러니까 홋카이도로 상공을 날아가는 요격 미사일에 대해서 그 일본 상공을 날아간 게 불과 2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설사 그것을 감지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요격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봐야죠. 네 번째로는 육상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미사일 고도 10km 내지 40km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지 않았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사일을 부숴서 소위 말하는 조각조각내가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각조각내에서 대기권 내로 진입을 하고 이 일본 상공이나 바다로 떨어질 경우에 그리고 또 옆으로 파편이 날아갈 경우에 다른 나라 위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일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시간이 실제로 2분이니까 현실적으로 격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설사 그게 SM3를 홋카이도에 배치해뒀다 손치더라도. 여섯 번째로는 100% 요격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을 해보질 않고 미국처럼 요격 미사일 가지고 중동이나 아프간 같은 데서 이란 같은 데서 직접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무기에 대한 요격 미사일에 대한 검증에 만약에 1%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일본 국내 여론이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핵에 대해서 민감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을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실수를 할 경우에 김정은 콧대만 더 높아집니다. 별 볼 일 없지. 일본이 요격 미사일을 가져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이제 더 자신만만하게 해주는 김정은의 자신만만함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자신만만으로 확증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까와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아까 얘기한 국제법적으로 550km 고도라는 것이 일본 영공이 아닌데, 만약에 요격미사일 SM3를 발사해서 SM3로부터 요격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격추를 했다 손치더라도 격추할 경우에 중국 같은 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우주법 위반이야. 대기권 100km 넘는 것을 왜 당신네들 영공처럼 국제법에 어긋나게 영공처럼 간주해가지고 북한에 미사일을 쏘느냐, 요격 미사일 쏘느냐고 딴지를 걸고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중국 같은 나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러시아나 일본, 중국 같은 데서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들고 나오고 그 후부터 그게 하나의 빌미가 되면은 유엔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걸 더 강경하게 할 때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걸 명분을 써서 지지도 하지도 않고 지지해주지도 않고 거부하거나 비토권을 놓거나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을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미 위성을 통해 북한이 화성 12호를 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몇 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일본에게 이미 이 정보가 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거 요격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본 국내의 이런, 그리고 국제법적인 이런 8월 29일 일본의 한 호텔에서 제가 머무르고 있을 때 새벽 6시 소위 말하는 모닝콜이 왔습니다. 모닝콜 전화를 받자마자 뉴스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틀고 한 1분도 안 돼서 아베 수상의 국민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6시 2분경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북한이 고도 550km, 그리고 사거리 2700km, 그리고 일본의 에모리 곳에서부터 1150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3조각이 나서 떨어지기 한 5분 전이었습니다. 떨어지기 5분 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5시 57분에 가서 6시 12분에 떨어졌으니까 한 10분 전입니다. 그 시간이 일본 상공, 실제로 영공은 아니지만 일본 상공을 미사일이 고도 550km 고도로 나르고 있을 시간에 벌써 일본은 수상이 나와서 미사일이 지나가는 통로에 해당하는 도와 현에, 12개의 도와 현에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신칸센 지나가는, 우리로 치면은 KTX죠. 신칸센을 일단 멈추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호들갑스럽다 싶지만 그것은 결코 호들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한 5분쯤 있다가 제가 한국 뉴스나 네이버나 다음 다 찾았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0분쯤 있다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열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그 역사적인 감정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되면은 더 기분 좋다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극소수의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족적인 역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날아온 게 아니고 북한이 날려보낸 겁니다. 그것도 우리 안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기간입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그 구호로, 그 물결로, 그 에너지로 지금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시고 100일이 겨우 지났습니다만 정말 제가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촛불의 열기, 촛불의 열망에 의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잘 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촛불 힘으로 지금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 촛불을 든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안이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다고 똑같은 박수를 보낼지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들에 미사일 발사가 12차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3차례죠. 사실은. 7월 28일까지 12차례, 8월 26일 우리 UFC 훈련 기간 중에 동해로 3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3발이 발사된 것을 미국은 탄도미사일을 하는데 한국은 300km, 사거리 300km의 장사정포라는 미국과 엇갈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 차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진짜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발표를 잘못한 것이다. 미사일이 맞다고 해놓고 그 끝부분이 정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초기 정보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지 않았으라니다. 아니 사거리 250km 날라오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커드 미사일과의 재원이나 거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사정포라고 장사정포가 아니라 방사포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추측을 했다. 초기 정보가 부족했다. 확실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 아니 도대체가 사거리 300km 날라오는 것이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도 구분 안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연간 국방비를 40조 가까이 쓰면서 그렇게 킬체인 우리 독자적으로 탐지하고 판단 내리고 발사하고 발사할 결심하고 발사하는 것까지 킬체인 한다고 돈을 수조 원 들이고 KAMD 한다고 한국식 방어망을 한다고 현재까지 15조 이상의 돈을 들여놔놓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아직 구분이 안 되는 게 국방부입니다. 안보의식을 넘어서서 이거는 정말 저도 국방관계 일을 꽤 오래 한 사람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 차라리 국방차관이 그 말을 안 했더라면은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초기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만약에 진짜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초기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방사포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구분 못한다면은 이건 국방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대통령은 이때까지 대화 중심으로 가자고 하더니 정말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 보고서는 아베 수상과 통화를 해서 청와대의 발언에 의하면은, 발표에 의하면은 북한 스스로가 대화에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밀어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북한 스스로가 우리가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대화에 나올까요? 이때까지 대화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그 말 하면은 듣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UFG를 시작하는 초기에 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 열하루 기간 동안만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은 대화를 할 준비도 되어 있다. 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김정은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니 아예 쳐다도 안 본 거죠. 그러니까 8월 26일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3발 날리고 또 29일 일본 상공을 지나가도록 날렸습니다. 이렇게 되냐 중국은 신이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좀 억제를 같이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북한이 계속 도발하느냐 하니까 중국의 답이 가관입니다. 아, 북핵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하시오. 북한과 미국과 한국의 문제니까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야 되잖아. 아니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야 되면은 북핵에 대한 억지력으로 우리가 사드를 쓴다는데 왜 간섭합니까? 사드 배치 왜 중국이 하라 하지 말라 놨습니까? 왜 거기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북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당사자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평화와 대화로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겠다.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 사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반박도 하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전술핵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는 고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전술핵은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까지 날아가서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핵 잠수함 추진하겠답니다. 아니 비핵화 한다면서요.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핵 잠수함에 핵이 없는 것이 핵 잠수함입니까? 둘째, 이렇게 UFG 기간 동안에도 대통령도 나서서 얘기하고 워싱턴까지 날아간 국방부 장관이 또 작전권 이양 문제를 얘기합니다. 국방계약이 끝나는 시점, 국방부 장관의 계획에 의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국방계획이 완료되는 거로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만 우리나라가 국방계획을 벌써 1988년부터 국방계획을 지금 주장해와 몇 년이 됐습니까? 2022년이 되면은 국방계획 말만 내뱉은 게 30년이 넘죠. 그런데 거기 가서 작전권 이양을 얘기를 하면은 핵 잠수함 주려고 하겠습니까, 미군이? 세 번째로, 작전권 이양 얘기하면서 작전권 이양해서 주한 미군이 여기에 계속 주둔할지, 한미연합 세력이 어떻게 모양을 바꾸어 갈지도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들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으로 주장하는 끌어온 NPT, 다시 말하면 Non-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억지 조약을 미국 스스로 깨면서 우리에게 전술핵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전술핵을 미국이 안 줄 것이다 라는 거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술핵을 받고 핵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기술을 도입하려면은 평상시 미국에게 한미동맹은 너무나 굳건하고 북한의 지금 하는 짓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보다 더 강경하게 앞장서서 억지를 할 테니 미국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를 도와서 북핵 억제에 나서달라고 했었어도 해왔어도 전술핵 배치 얘기를 나오면 미국이 대답이 없고 핵 잠수함 얘기하면 미국이 대답이 없을 텐데 지금까지 미국과 계속 엇박자를 놓아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골적인 엇박자는 아닙니다. 더 헷갈리는 엇박자보다 더 절실한 게 사람 제일 환장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환장이 방송용어로 안 맞다면 용서하십시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뭡니까? 두말하는 겁니다.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불분명한 겁니다. 차라리 직설적으로 도움이 필요 없다. 뭐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내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앞에서는 한미동맹 없으면 우린 죽어요 해놓고 돌아서 바로 오면은 내가 운전사니까 당신은 빠지시오. 한미연합작전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나는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없다고 얘기해놓고 흥남부두에서 함선을 타고 거제도에 오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도 지금 있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놓고는 한미연합사와 한미연합전력이 어젓하게 존재하는데도 한국의 허가 없이는 미군은 작전을 할 수 없다. 한미연합작전 오퍼레이셔널 플랜 작전계획 5027, 5015가 다 한미연합전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연합세력 있을 필요 없다. 연합사, 연합전력, 연합전략 다 없애라. 없는 거로 치고 우리 혼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국방장관이 가서 전술핵 주시오. 그 전술핵도 말입니다. 정말 전술핵을 원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장관이 한 얘기가 뭡니까? 야당이나 국내 언론에서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지금 자꾸 들고 나온다. 마치 옆집 아저씨 카드라 통신을 듣고 와가 전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거나 미국 쪽에서 다시 뒤쪽으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확인하니까 정부의 그런 방침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들이 얘기한다. 또 청와대는 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다. 제가 볼 때 논의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허가도 안 받고 가서 전술핵 배치를 국내 언론이나 야당이 얘기하니까 카드라 통신처럼 그냥 내뱉고 미국을 한 푹 찔러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얘기했다면 장관답지 못한 처신이죠. 대통령과 합의도 안 된 사항을 거기 가서 그렇게 언급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작전권 이양, 지금 한미 군사훈련 있는 중에,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쏠고 그렇게 도발만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겠다는데 한마디로 코프라가 던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의 쳐다도 아예 완전히 무시합니다.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사람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게 경멸입니다. 김정은이 우리를 지금 경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분노도 없어. 일본이 그 난리를 치고 제가 어제로 왔습니다. 어제 돌아왔습니다. 어제 돌아오기 전까지 시시각각 한국의 채널과 일본 채널을 일본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가 토론하고 방송을 거듭합니다. 그 사이에 국내 여론을 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베가 사학재단을 도와줘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으니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과장되게 방방 떠는구나. 아무리 남의 나라 수상이고 남의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살고 잘 되니까 배 아프다 해도 그게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보와 직접 관련됩니다. 일본 상공을 날아갔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미일안보조약이라는 근간이 뭡니까? 한반도 그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본의 경제를 위해서 그들의 Sea-Lane, SLOC, 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그들이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 그들의 경제의 젖줄과 같은 무역을 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반도 유사시에 그것은 일본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이 거의 한창일 때에 밀안보동맹을 얘기를 하고 끝나서 밀안보동맹에 골자로 넣은 것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은 한반도의 후방기지가 되어라. 그 역할을 해주라. 후방기지라는 것은 우리가 작전계획 5027에서 미군이 증원 여기 와서 전쟁을 도와줄 인력을 병력을 보내고 탄약을 보내고 함선을 보내고 약을 보내고 탄약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이거 전부 보내는 것을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 없는 항공기 전투기를 보내도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활주로도 없습니다. 구축함을 보내도 한꺼번에 정박해 있을 때도 없습니다. 탄약을 보내도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간에서 대기하고 수리하고 정박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후방기지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후방기지 역할이 없다면 우리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연합작전계획 5027에 의해서 작전을 이행하는데도 제대로 미국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전계획을 작전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역사적인 감정이 뼛속 깊이 있다 손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란보동맹이 존재하는 한 일본은 우리가 아무리 밉더라도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동시에 자기들의 국가 이익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후방기지 역할, 후방지원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북핵위협이라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안보에 바로 직격탄을 던지는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동맹이라는 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군사협력, 군사기밀보호협력을 체결한 것입니다. 아니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250km 날아간 것이 UFC 동안 250km 날아간 것이 미사일인지 방사폰지도 구분이 초기에 정보가 부족해가 모른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일본의 군사위성 4기 4대를 가지고 있는 군사위성에 의해서 정보 분석해서 그들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에게 전달합니다. 태평양 함대사령부에도 보내고 우리가 한일 간의 직접적인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분석한 정보를 안 줍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을 주한미군과 미국에게 먼저 주면은 주한미군 한미연합사에 전달돼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이 그리고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우리가 꼴보기 싫으면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일본이 분석한 자료, 일본이 탐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군사보호협정, 다시 말하는 한일 간에 한 다리를 걸쳐 미국을 통하는 게 아니라 한 다리를 걸쳐 바로 우리가 일본이 분석한 자료라든가 확보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일 군사 기밀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텐데 그리고 무조건 일본에게 정보 얻은 거 내놔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니까 일본이 나서가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일본 상공에 날아가는 것을 날아가는 북핵 미사일을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인데도 제가 들어가 봤더니 어떤 시청자 내지는 네이버 구독자가 쓴 얘기가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앞으로 다른 나라를 통해가 먼저 알게 될 것이다. 전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얘기, 군 통수권자입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대통령의 철학과 이야기, 지시와 국방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더 잘해보자고 간 국방부 장관의 말과 그 다음에 현지에 앉아서 국회 국방위에 앉아서 대답하는 차관의 강도와 수준과 내용이, 저는 그건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은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군이 활동하는, 행동하는 순간 나라 안보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군을 정치 중립으로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얘기,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는 얘기 달리, 또 워싱턴에 보낼 때에 국방부 장관에게 하는 얘기 달리, 국방부 장관 또 대통령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하고 달리,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데 어떻게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상공을 지나간 미사일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터지자마자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 학교, 그리고 각 부처 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전문가, 캐나다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전문가는 정작 부르지도 않더군요. 어떻게 보면 일본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철저하게 한다면서도 너희들은 믿고 이것을 협력하고 얘기할 파트너가 못 된다고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기 국내의 일이 너무나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내 집에 불 났는데 옆집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방송은 또 다르죠.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일본인의 현지의 반응은 도대체 한국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방산 주가 올라간다는 기사 나오고 방송 나오고, 그 외에는 큰 반응도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그러면 북한 미사일을 요격을 못 했는 건가 안 했는 건가, 두 가지 토론이, 치열한 토론이 있었지만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먼저 못했는 이유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 했는 이유, 요격을 하지 않았는 이유. 첫째는 이게 일본의 영토 안이 아니라는 거죠. 에모리고스에서 1150km라는 것은 일본 영토를 훨씬 넘어난 지역이니까 영토 밖을 넘어간 것을 구태여 요격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요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미사일의 고도가 550km를 날아갔습니다. 우주법에 의해서, 국제간에 체결하는 우주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권 위에 100km 이상은 영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공이 아닌 곳을 날아가는 다른 국가의 무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냐? 만약에 대응했을 때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상공을 날아갔지만 영공에 포함되지